I started my work on artificial intelligence.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첫 수가 두어질 상황입니다. 챗 GPT가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요즘 레포트 작성에 대한 부담이 적어져 연구를 수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대학생 안윤 씨. 그것은 챗GPT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다니면서 주로 과제할 때 좀 보조 자료를 찾을 때 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챗GPT가 이제 좀 정보의 신뢰성 문제나 이런 점이 아직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또 맞는지 또 검증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저랑 좀 비슷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활용을 좀 자주 할 것 같기는 해요. 내가 이 논문이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를 검증은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런 점에서 좀 약간 시간 단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된 챗GPT는 단 5일 만에 100만 사용자를 달성했습니다. 넷플릭스는 3.5년, 페이스북은 10개월, 인스타그램은 2.5개월이라고 하니 그 어느 서비스보다 압도적인 속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오픈 2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어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생성형 AI는 이미 생활 곳곳에서 우리와 공존하고 있었지만 챗GPT 출시 이후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챗GPT 그리고 생성형 AI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네. 네, 알아요. 네. 네. 네, 들어봤어요. 네. 아,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대형 언어 모델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게 뭐예요? 챗 GPT 아니요,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럼 챗GPT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도 알아볼까요? 뭐 과제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단순한 뭐 에세이 쓸다든지. 학교에서 리포트 같은 거 쓸 때 주로 과제할 때 팀 과제할 때. 영어 과제할 때 써본 적 있어요. 저 유료 결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액추 해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쓴 코드가 맞나?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 저는 사용 안 해요. 없어요.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울 수 있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 연구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60.2%가 챗GPT에 대해 알고 있다. 그리고 그중 32.8%가 챗GPT를 이용해 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챗GPT는 생소한 기술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챗GPT에게 챗GPT를 물어볼까요? 챗GPT는 미국의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모델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면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제에 맞게 사람처럼 문장을 만들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챗GPT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말하다의 의미를 가진 chat, 생성을 의미하는 generative, 미리 훈련된이라는 뜻의 pre-trained, 그리고 변환하다라는 의미의 transformer가 합쳐진 단어가 챗GPT입니다. 즉, 미리 훈련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생성형 AI는 무엇일까요? 생성형 AI란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를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라고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글을 써준다거나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작곡을 한다거나 이런 AI들, 즉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A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와 있는 생성형 AI.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 함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장 쉽게 생성형 AI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휴대폰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오래되어 화질이 좋지 않은 저해상도 사진도 앱을 활용하면 고화질 복원이 가능합니다. 클릭 몇 번으로 그때의 시간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짧은 질문만으로도 빠르게 정보를 취합하고 재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여행 코스를 정리해주기도 하고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홈페이지를 뚝딱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생성형 AI는 프리젠테이션 문서 작성 등 업무 효율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미지나 음악과 같은 콘텐츠를 만들 때에도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의 빠른 확산은 교육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학교 현장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해당 교과의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교과의 특성에 맞는 AI 기술을 적용한 교과서입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수준별 맞춤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평균 학생의 수준에 맞춘 수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는 지루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따라가기 버겁기 때문에 AI 교과서를 통해 수준에 따라 심화 내용을 제시하거나 보완할 과제를 내주는 등 개개인의 학습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설 교육업체들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 발맞추고 있습니다. 또 교육계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사례가 늘며 AI 기술을 활용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어느 곳보다 생성형 AI가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곳은 바로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활동에 제약이 생기며 더욱 규모가 커진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생성형 AI를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남긴 리뷰를 분석해 니즈를 파악하고 배송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며 불만 사항이나 문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검색하는 상품 혹은 자주 구매하는 상품 등을 파악해 성향에 맞는 추천 상품을 보여주고 품질, 가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해 주기도 합니다. 생성형 AI는 제품 개발, 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설계할 때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면 특정 조건과 요구사항이 추가되어도 그에 맞춰 기존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조사 분석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소비자의 관심사, 취향, 트렌드 등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한계점은 없을까요? 현존 생성형 AI의 한계점은 글 쓰는 AI 같은 경우는 사실 팩트가 아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데 사실은 그 글이 사실이 아닌 거죠. 팩트가 아닌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인 어떤 한계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대량의 학습 데이터에 녹아져 있는 어떤 편향성 같은 것들이 생성형 AI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의사가 뭔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대명사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호사가 이런 걸 했다라고 하면 높은 확률로 그 다음에는 그녀는이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이 편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림을 그려주는 AI에도 비슷해서 요즘은 많이 해결이 되긴 했는데 뭐 연어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살아있는 연어 대신에 연어 캔이나 연어 그 회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요구사항에도 상관없이 그런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어떤 팩트가 아닌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 또한 여러 문제점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환각 현상은 대표적인 문제점인데요. 챗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그럴듯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진실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작권 침해 문제도 빠질 수 없는 논란입니다. 내용의 출처와 저작권이 분명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디지털 소외 문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보편화된 사회에서 디지털 기기 혹은 관련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는 개인적인 역량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고령층이 디지털에 대해 심리적 장벽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제 노령층이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9월에
그 세일즈포스라는 이제 글로벌 조사 기관에 의하면 약 한 68%가 이제 비사용하는 층이 바로 고령층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격차를 많이 해소하는 일,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어르신들이 이제 디지털 혜택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무한한 그 기회 제공하는 것들은 저희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지자체에서도 뭐 집체 교육도 있고 또 개인 교육도 다양한 교육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교육 행정을 위한 그런 교육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좀 더 이제 촘촘하게 그 고령층의 디지털 그 접근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그런 기술적인 것도 꾸준하게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반면 생성형 AI의 긍정적인 활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좋았어요. 그러면 컨트롤 S 한번 눌러줄까요? 지난해 7월 국내 소셜 스타트업이 지원한 발달장애인 창작활동. 이 창작활동은 예술 활동에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AI를 활용한 창작과 표현의 경험을 제공하며 이들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독거노인이 응급 상황에 인공지능 스피커에 이야기하면 119 연계 시스템으로 연결되거나 복약 알림, 인지장애용 게임을 통한 건강관리 등의 기능도 활발하게 서비스 중입니다. 4시 8분 때 병원에서 예약이 있어요. 잊지 말고 꼭 다녀오세요. 이처럼 앞으로 인간과 유대관계를 맺는 AI 서비스도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성형 AI는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나갈까요? 그리고 인공지능과의 공존이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근미래적으로 멀티모달 분야가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이상적으로는 사람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라던가 표현 쪽에 좀 더 근접하게 밀접한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작권이라던가 개인정보 이슈, 윤리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차츰 이제 국가와 아니 연구,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서 하나씩 좀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라는 기술이 현재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불안정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들에게 편리성과 편의성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래서 함께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윤리적인 부분, 법제도적인 정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AI가 항상 정답만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도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여전히 인간일 것입니다. 기계와 공존하고 협력하는 미래 사회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조율하고 보살피는 인간 고유의 역량이 곧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